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가 43명, 학대 건수는 무려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생후 16개월 된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아동학대 사건 전문 김영주 변호사 연결해서 아동학대 실태와 근절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네. 앞서 제가 얘기 시작하면서 16개월 된 아기가 숨지는 그런 사건 말씀도 드렸는데 변호사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거의 괴로워서 신문기사를 보기 힘들 지경이고요. 지금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 내용은 더더욱이 끔찍해서 사실 매우 힘듭니다. 근데 지금 수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런 건데요.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경찰의 대처가 아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3번이나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혐의점을 전혀 못 찾았고 또 오늘 기사를 보면 이제 아래층에서 쿵쿵 소리가 심하게 날 정도로 매번 그런 일이 있어 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해서 캐치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두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동에 대한 감수성이나 이제 수사 능력, 아동 심리에 대한 판단 능력, 아동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되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행위자의 말은 또 왜 이렇게 잘 믿어주는지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좀 나이가 있었다고 하면은 아이한테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16개월 된 아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학대를 한 당사자의 얘기만 듣고 그냥 믿고 가버렸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사실 말을 하더라도 학대 피해 아동은 있는 대로 말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이미 어떤 폭력에 대해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더 찾아봐야 될 그럴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지금 말도 제대로 의사표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을 그냥 돌아갔다는 거는 지금 매우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경찰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대응 매뉴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다 돼 있습니다. 지침이랑 규정 다 돼 있고 경찰 나름의 이제 규정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법에도 이제 권한이나 제도나 이런 게 사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이쯤 와서는 법 제도가 허술해서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그보다는 이제 이 법 제도가 실질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이 제도나 규정 지침이 활용되지 않고 또 해당 사안이 그게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인지나 판단이 아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의 교육이나 아니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현행 법상으로 보면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돼 있잖아요. 권한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제대로 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분리한다고는 하는데요. 예. 사실 그렇게 분리를 하기 전에는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아동학대 사안이고 재학대가 있을 것 같으니 분리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아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아까 말대로 행위자 말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다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각 그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이제 그 종사자들 사이에 정보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얘네가 분리된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리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거나 분리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근데 실제로 분리 조치를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실 아직 정확한 퍼센트는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는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뭔가 현장에선 잘 이게 현행 법상으로도 되어 있는 권한도 있고 또 매뉴얼이나 각종 그 규정도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지켜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지켜지도록 한다거나 또 실제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좀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보완할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재학대 여부, 그러니까 놔뒀더니 다시 이제 학대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분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툴, 판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최신화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그런 규정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장에서 바로 사용되기엔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숙지하지 못해서 그에 따르지도 못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거죠. 네. 근데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과장을 지내시지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계실 때 네. 아동학대와 관련한 현행 법률과 관련한 뭔가 시급히 보완할 점이라든가 또 이 현재 뭐 각종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건 꼭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혹시 없습니까? 네, 사실 이제 올해 10월 1일부터 그 새로 시행되는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개정을 이제 하고 나왔는데요. 네. 그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제 아동학대가 어떤 아동학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고 이에 대한 환경은 어떠한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사하는 단계랑 그다음에 이렇게 조사한 것을 근거로 이 사례를 관리하는 사례 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조사 단계와 사례 관리 단계가 기존에는 그냥 민간에 위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 단체들이 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한도 없고 행위자들이 이제 그 민간 단체가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특히 조사 단계는 이제 공공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 단계를 담당하고요. 다만 아직 사례 관리 단계는 이제 아직 공공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민간에 맡겨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례 관리가 공공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네. 사실 행위자들이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아동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공공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남은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걸 보면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 통계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통계 보면 올해 신고 건수가 줄었다. 코로나 확산되는 3월에서 5월 동안 신고 건수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신고 건수만 줄은 겁니다. 네. 아동 학대가 감소했다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고 아동이 외부에 노출 안 되고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노출이 돼야 학대가 있더라도 신고가 되고 이러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매우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매우 취약한 부분이죠.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근데 가족 내 아동학대 그 주변에 가까운데 옆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친인척도 마찬가지고 지인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근데 아이가 맞고 이러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목격했을 때 아동학대를 좀 의심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홍보 자료나 이런 데 보면 피해 아동이 어두운 방에서 인형을 안고 울거나 이런 거를 많이들 상상하시는데 그 아동학대 그 피해 아동들은 사실은 그런 형태로 그 자신의 피해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활이 그러니까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고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그 아동이 폭력적이라거나 아니면 그 아동이 현재 이렇게 위생 상태는 이게 깔끔하지 않거나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폭력적인 아동을 본다면 이 아동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못됐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어디서 폭력을 흡수해서 그걸 어디서 배워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오히려 의심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부모 교육도 의무화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사실 아동학대 그 행위자, 가해자들이 부모 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금방 바뀌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교육의 효과를 나타났으면 하는 사람은 오히려 효과가 안 나타나고 아시겠지만 교육을 더 열심히 받는 사람은 오히려 또 잘하는 사람이 또 관심 있어서 더 열심히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충분한 효과가 있거나 그게 큰 대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선 네.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아동학대 한 피해 아동, 그리고 가해한 그 가해 행위자, 요 둘에게만 항상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을 보면 이 행위자가 하는 그 동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재학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이 가정 단위로 이 가정에게 줄 수 있는 각종 서비스, 각종 지원책 또는 통제책 이런 것을 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저런 수단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통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지원하고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 통제 수단과 같이 나갈 수 있게 좀 연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종합적이라고 하는 표현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부모가 이제 무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네네.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네네.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그렇죠. 이런 네네.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해 행위자가 예전에 어릴 때 아동학대 피해자였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양육하는 방식을 아예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본인은 맞고 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육 방식도 지원하고 또 양육 스트레스가 많다면 일정한 그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해서 스트레스를 풀게 한다던가 아니면 가정이 너무 어렵다면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복합적인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지 지금처럼 상담하든지 아니면 통제해서 일단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이런 두 가지로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외국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선진국들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연구해서 무슨 24시간 긴급 전화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민간과 공공의 사이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단체나 기관을 만들어서 아동으로부터 직접 SOS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사실 부러운 점은 이런 사망 사건이 한번 나면 외국에서는 또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계속해서 큰 보고서 같은 걸 냅니다. 그리고 네. 그 보고서에 따라서 시스템 개선을 바로 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지금 사망 사건이 벌써 지금 제 기억만으로도 한참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것이 나왔다던가 그 보고서에 따른 제도 개선이 바로 이루어졌다던가 한 거를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 사건이 일어났다면 안타깝지만 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사실은 제일 아쉽고 그런 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나면 그 사건만 반짝해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좀 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CCTV 설치 의무화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특징이 보면 예를 들어서 낮잠 시간에 자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하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아니면 통제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거나 또 아니면 좀 이상한 벌을 주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잘 분석해 보면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 어린이를 케어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 명의 아이들 돌보고 먹이고 그다음에 재우고 씻기고 그러면서 그 어린이집 자체에 잡무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아동학대를 제보라도 하면 그 제보자가 그 업계에서 아예 발을 못 들여놓게 된다던가 이런 식의 지금 그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건 전문 김용주 변호사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적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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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